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이번 4.29 재보선에 출마했던 정동영 전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엇갈린 희비로 다른 행보를 걷게 됐습니다. 3년 만에 정계 복귀한 천정배 의원은 뉴 DJ 신당을 시사했고 선거에서 패배한 정동영 전 의원은 야권표 분산이라는 책임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희비가 엇갈린 두 사람이 바로 정동영 전 의원과 천정배 의원인데 네. 똑같이 탈당을 했는데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탈당을 했지만 또 사람이 다르고요. 지역구가 다르고 지역구도 조건이 달랐습니다. 크게 봤을 때 관악 을은 경쟁이 삼각경쟁 구도였죠. 네. 여당과 여야 간의 경쟁도 있었고 또 야권 내부의 경쟁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광주 서구 을도 마찬가지로 여당이 있긴 했지만은 사실상 정승 후보는 당선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과 연합 후보 조영택 후보와 천정배 무소속 후보 간의 대결 구도가 좀 달랐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정동영 전 의원, 정동영 후보는 관악을에 출마를 준비하지 않았죠. 네. 그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국민 모임이 결성되고 주변에서 독려해가지고 출마해달라 요청하니까 그것도 본인이 고민하고 안 하는 쪽으로 외국 나갔다가 막판에 와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요. 천정배 의원은 2년 전부터 호남 정치 보고를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구를 직접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광주 전반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나오니까 출마를 했던 케이스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천정배 지금 의원이 됐죠. 네. 선서까지 했기 때문에 천정배 당시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호남 배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1야당을 교체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면은 정동영 후보는 진보성 강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보성 강화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매력이 있기도 하지만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데는 또 한계가 있었던 이런 점이 차이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정배 후보는 알다시피 이번 4군데 지역구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차이를 내면서 당선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문제 제기, 뭔가 변화를 바라는 요구가 얼마나 폭발적인가를 좀 반영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천정배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립니다. 일단 호남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 대신에 친노 심판을 선택한 것 같은데 천정배 의원은 뉴 DJ들을 모아서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야권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한 사람의 당선이지만 굉장히 파괴력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 대신에 택했다기보다는요, 그 지역에서는 어차피 여당하고의 경쟁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정권 심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왔던 관성 계속, 특히 관성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그 지역에 어차피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만 신경 쓰느냐, 당의 주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신경 쓰고 지역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또 당에서 뭔가 미래를 위한 혁신에 대한 동력으로 만들지 못했던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이제 하니까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독자적인 세력, 독자적인 후보를 구축하는데, 후보 수준에서 간다면은 만약 내년 총선에 간다면 어차피 그것이 정당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형태로 가는데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가세하겠지만은요, 정당의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현재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탈락하면서 같이 그쪽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야당, 야권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재편 과정에서 이 천정배 의원이 비노 세력과 손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그 탈당 가능성 그쪽이 많은데 형식상으로 그냥 비노기 때문에 손잡는다기보다는 천정배 의원이 주장하는 문제,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 기반은 어디입니까? 호남 지역과 수도권의 호남 출신인데 당의 주도 권력은 또 그게 아니단 말이죠. 아다시피 당 대표도 그렇고 차기 그 대권 주자 대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했을 때 당의 지지 기반하고 당의 주도 세력하고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이 주요 기반이 됐던 것이 민주화 과정 속에서 뭔가 선도적인 정신을 표현해 줬었는데 지금 그런 역할도 못했다. 그렇게 봐서 이 두 아마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석할 겁니다. 그러나 넓은 범주로는 아무래도 이른바 비노라고 하는 쪽들이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죠. 네. 이번 재보선 앞두고 동교동계가 선거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네. 박지원 의원도 유세 현장에서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천정배 의원이 그쪽을 좀 껴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동교동계라고 하는 몇 분 지난번 나왔던 분들 대부분이 이제 정계에서 은퇴하신 분들이죠. 네. 그분들이 그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의 의사를 과연 대변하고 있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문재인 대표도 정말 지금 코너에 몰리게 됐지만은 동교동계를 자임하면서 지난번에 선거 지원했던 분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들입니다. 사실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행보도 좀 애매했습니다. 네. 애매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과거에 동교동계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요구를 잘 반영했기 때문에 동교동계가 그걸 반영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엇갈리는 방향으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광주 지역은 변화를 바라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는 안 된다는 쪽이 많이 기울었는데 네. 선당 후사란 이상한 말을 꺼내가지고 그걸 이끌면서 더구나 최근에 정치 현장에 활동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특히 관악을 비롯한 몇 군데 재보궐 선거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지를 받으려면은 뭐 호남권 출신들을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본인이 호소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동원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동원력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좀 다른 측면에서는 동교동계를 자임하면서 이번 선거를 지원했던 원로들도 사실상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동영 전 의원은 향후 행보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뭐 정계 은퇴 얘기도 나오지만 정 전 의원은 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네. 항상 그 정치권 이야기를 드는 게 그 생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누구 말하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네. 어떻게 되살아날지 모른다라고 있는데 일반적인 관측으로 보자면은 본인이 정말 거의 은퇴 수준까지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내년 총선을 통해서 어느 지역구를 통해서 본인이 부활한다면 다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본인으로서는 이번에 그렇게 좀 좋은 선택을 못했습니다. 당선은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등 정도를 했다면은 네. 조금 더 본인이 같이 꾸려가는 국민 모임 등에 대해서 뒷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본인도 역할이 더 있을 것인데 3등에다가 투표율도 좀 차이가 나는 20.1%밖에 안 돼가지고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향후의 정치 행보도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대선 주자까지 지냈던 정동영 전 의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3위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네. 향후 앞으로 국민 모임이 창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 전 장관 개인의 초점을 맞춘다면요. 사실상 정동영 전 의원이 2004년 열린우리당 만드는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가지고 이른바 천신정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장관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또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까지 하긴 했었는데요. 참여정부 때도 그렇게 본인의 행보가 편치는 않았습니다. 2004년 때도요.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와가지고 본인이 비례대표직을 사퇴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국회의원도 사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번 그 당 18대 때 후반기 때 잠깐 했던 건 빼놓고는요. 국회의원직을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이번에 국민 모임 결성 과정 속에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정동영 전 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힘을 실린다는 쪽과 오히려 정동영 전 의원에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국민 모임의 성격이 애매하게 되어버린다는 논란 속에 있는 가운데 이번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로 봤을 때 선거에서 뭔가 조금 새로운 힘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국민 모임 자체가 계속 본인들은 앞으로 계속 매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 이후에 힘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존에 있는 정의당 등보다 얼마나 더 힘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어차피 정의당도 현재하고는 다르게 뭔가 재편을 거쳐야만이 야권 연대 없이도 차기 총선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국민 모임도
뭔가 조금 새로운 모색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야권의 분열은 좀 필패다 이런 공식을 좀 확인해 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국민 모임 있죠. 그리고 천정배 의원은 뭐 새피를 수혈해서 정치 세력화하겠다라고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향후 어떻게 뭐 선거 패배 이후에 당을 이끌어갈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식으로 이런 패배 후에 위기를 봉합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당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우리가 흔히 야당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일여 다야 구도가 되면은 표가 분산되니까 당연히 야당 쪽에 불리한 면은 맞는데요. 네. 이번 선거를 두고 분열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진단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군데 지역구에서 분열 변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유일한 것이 어디입니까? 관악을입니다. 예. 관악을인데 관악을에서 정동영 후보, 제3후보로서의 정동영 후보가 받았던 것이 20.1%인데요. 이번에 19대 이전에 19대 총선에서 제3후보인 김희철 후보가 받았던 게 28.5%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28.5%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 후보였던 통합진보당의 이상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제3후보인 정동영 후보가 20.1%밖에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보자면 오히려 당선 가능성은 더 높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나 이쪽이 당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야권 분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당장 19대 총선하고 네네. 비교해 봤을 때도 그럼 뭐 때문이었느냐라고 보자면 후보의 경쟁력이 약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열 관련해서는 제가 당연히 야당 후보가 여러 명이 되면은 표가 분산되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제1세력이 항상 표 분산되면 안 된다고 뭔가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걸 막거든요. 네. 사실 이게 기득권 프레임입니다. 선거가 한 번 있다면은 무조건 뭉쳐야겠지만은 정치라는 건 지속적인 과정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능한 사람이 남고 또 기존 세력은 또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너무 새로운 세력이 나오는 것을 분열이란 프레임으로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내년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인데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어떤 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종속 변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되게 그동안에 선거가 끝나면은 제1야당의 대책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걸 네네. 이제 제1야당이 고정적으로 야권 전체를 대표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마치 국가기관처럼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얘기인데 이후에 지금 새정치연합의 어떻게 유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요. 네. 대신 우리가 진단을 반대로 해야 된다. 어떤 세력이 야권을 지지하는 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인가 이런 관점이 맞을 겁니다. 기존에는 어차피 야권을 대표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든가 새정치민주연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야권 지지 세력을 받을 것인가라는 건데 반대로 야권 지지 세력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어떤 세력을 원하는가 여기에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뭔가 지금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본인의 진퇴 여부는 말하지 않은 가운데 최고의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간혹 얘기합니다마는 정당에서 최고의 쇄신, 최고의 변화는 뭐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바뀌는 건데 당에서 대표가 바뀌지 않은 그렇죠. 수준에서 예. 어떤 최고의 쇄신이 가능할지 그 쇄신책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인적 쇄신을 말씀하셔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그 전략 공천 안 하기 위해서 계속 경선을 치르는데 경선을 해도 패배를 하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 인물들이 그만큼 뭐 당선이 될 만큼 경쟁력이 없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만 그런 공천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뭐 생각을 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겠죠. 더구나 이제 어차피 이제 20대 총선을 치르면은 19대 총선의 토대를 두고 19대 총선을 통해 진출한 사람들을 토대를 두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공천 방식을 하든 간에 19대 유산이 상당하게 반영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19대 유산이 그대로 계승되는 건 뭐냐? 명목상으로는 상향식이고 뭐 경선 방식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되겠습니까? 현역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19대 총선에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은 뭐냐? 이른바 얘기하는 친노 프레임 속에서 주도하는 세력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대표가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면은 근본적인 최고의 쇄신을 이야기한다면은 차기 총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것을 하는 것 빼놓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가장 뼈아팠던 게 바로 광주 민심 때문일 것 같은데 네. 광주 민심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고 봐야 할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지지는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당을 주도하는 세력 또 차기 대권을 거론하는 사람들은 전부 호남 쪽이 아닌 비호남 쪽을 네네. 중심으로 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요. 그 점에 현재로서는 친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구심점에는 문재인 대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집중해가지고 6번 거기 이제 현장 방문했는데 네네. 가시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그 생각을 던졌어요. 이중적이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쟁점이 형성돼 있는데 본인이 자꾸 가서 표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득표를 끌어오는 몫이 될까? 오히려 본인이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하면서 반감을 불러일으킬까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 정말 문재인 대표가 심각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번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28 전대 과정 속에서 2월 8일 전대 과정 속에서 그 문제에 정말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개파의 개자 나중에 개파의 기억자도 안 나오게 하겠다라고 심각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유는 그냥 갔습니다. 왜 그냥 갔느냐? 전대 거치면서 문재인 대표가 되고 나니까 차기 대권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렸습니다. 네네. 당 지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그냥 갈 수가 있지만은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아주 절감했던 부분을 오히려 그냥 지나치게 돼가지고 언제 이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겠다라고 네네. 걱정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갔다가 지금 불거진 거고요. 또 하나 이번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과 또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열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네. 분열이냐 아니냐 문제, 분열의 원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답은 주지 않고 분열에 대한 공세만 취했던 것도 이번에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었습니다. 네. 그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면 사퇴하는 게 깔끔하긴 할 텐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가 출범한 지 이제 81일 정도가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사퇴 이후에 또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 안철수 전 의원과 문재인 대표가 뭐 원내대표 합의 추대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향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대안이 없다는 얘기는 언뜻 보니까 누가 하면은 지금 새누리당을 압도하고 이길 정도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은 대안이 없다 할 수 있지만은 또 바뀌면은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만 다시 택하려고 하니까 이미 해봐가지고 실패한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새로이 하면은 많이 나올 수 있죠. 예컨대 김부겸 의원도 전 의원도 여러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방금 지적했던 지금 단계에서 후폭풍이 나올 복잡하니까 원내대표 경선하지 말고 추대하자라는 얘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 현재 상황이 후폭풍을 없애고 조용하게 지나가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뭔가 난리를 치면서라도 해결이 될 상황인데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추대하자라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고요. 또 하나 방법상에 있어도 추대하는 방식은 결국 누구냐? 원내 의원들이 모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내 대표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지 과거처럼 몇 사람 지도부가 모여서 추대하는 방식도 아닐 것인데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서 적절치 않고 어차피 국회 의원들, 원내 의총을 통해서 추대든 뭐든 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했던 얘기 적절치 않아서 안철수 전 대표가 주도했던 얘기로 지금 보도는 되고 있는데 적절치 못한 상황 판단이고 답이었습니다. 네, 4.19 재보선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당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